이 보물은 적군을 피해 조국을 몰래 탈출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한 국가의 몰락을 지켜본 피난민 왕관이자 기나긴 망명 생활 동안 숨겨져 왔던 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수백 년 묵은 에메랄드들이 목도했던 것이 전쟁의 참상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은밀한 궁정문 뒤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비극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소유주가 흘렸던 눈물은 또 어떻고요? 만약 이 티아라의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 장치가 숨겨져 있다면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보석으로 변신하는 장치 말입니다. 한 공주는 왜 이 티아라를 일생의 개인 부적으로 삼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순간에도 가장 쓰라린 절망의 순간에도 착용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바로 우리 시대의 막시마 여왕은 단 한 번의 외출로 이 티아라를 박물관 전시품에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으로 탈바꿈시켜 그 가치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 티아라의 은밀한 탈출 비화, 놀라운 변신의 비밀, 그리고 왕실의 찬란한 승리뿐 아니라 가장 쓰라린 눈물의 무언의 증인이 된 진짜 이유까지 말입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의 이야기는 공주님들의 달콤한 동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중에 반전이 있는 진정한 역사 스릴러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뉴욕의 한 자선 무도회, 수백 개의 불빛과 이브닝 드레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쌍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는 우아한 녹색 벨벳 재킷으로, 그녀는 백발 위에 얹힌 에메랄드빛 불꽃으로 서로를 돋보이게 합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마르그리트 공주입니다. 그녀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시간을 초월한 우아함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의 진정한 중심, 그 의미이자 시각적인 단순 드레스도 지위도 아닌 바로 티아라입니다. 살아 숨 쉬는 듯 거의 마법 같은 녹색 불꽃이 음악에 맞춰 찬란하게 타오르는 웅장한 왕관이죠. 이 보석은 세상의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티아라는 유럽 왕실 보물괴 즐비한 수많은 다이아몬드 왕관 중 하나, 그저 공식 행사를 위한 아름다운 장신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라녜 나사우 가문에게 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티아라는 시대의 변천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자 국빈 방문, 대관식, 그리고 가족의 중요한 행사를 함께한 무언의 동반자입니다. 그 면면은 19세기 왕실 궁전의 불빛을, 그리고 21세기 사진기 플래시를 모두 반사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도 차가운 아름다움 속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이 보석의 역사를 진정한 추적으로 바꾸는 핵심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완벽한 보석 세공 기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희귀한 에메랄드의 절묘한 조화일까요? 아니면 금속과 보석 속에 굳건히 새겨진 연대기, 즉 공식적인 승리뿐 아니라 숨겨진 인간 드라마, 정치적 타협, 그리고 은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역사의 기록일까요? 만약 모든 보석 뒤에 운명이, 모든 플래티넘 곡선 뒤에 역사의 흐름을 바꾼 누군가의 선택이 숨어 있다면요? 우리의 여정은 널리 알려진 사실과 진정한 역사를, 화려한 사진과 생생한 감정을 분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의 완전한 여정을 섭정 여왕의 집무실에서 구상된 순간부터 오늘날 국보로서의 위상에 이르기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첫 스케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 금과 광물로 만들어진 무생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 왕조의 상징으로 변모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89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은 강철과 전기, 그리고 전례 없는 속도의 어지러운 변화의 시대인 새로운 20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의 황홍이이며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함과 엄격한 코르셋이 가벼운 실루엣과 벨 에포크 시대의 퇴폐적인 사치에 자리를 내어주던 시기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섭정 기간이 막 끝났고 어린 빌헬미나 여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온 국민은 숨죽이며 젊은 통치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적 번영과 희망, 그리고 예감 속에서 새로운 상징적인 보석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주문자는 빌헬미나 본인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인 엠마 왕비였습니다. 통찰력 있고 위엄 있는 여성인 그녀는 딸이 성장하는 동안 섭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엠마 왕비는 누구보다도 권력과 상징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어머니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중하게 계획된 정치적, 왕조적 제스처였습니다. 새로운 대관식 파르레는 어린 여왕의 국제적 위상과 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통성의 가시적인 구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라녜 가문의 불변성과 네덜란드의 영원한 영광을 말없이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문은 궁정보석상 슈르만 가문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궁정보석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장인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신뢰, 국가적, 개인적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군주의 미묘한 의지를 금속과 보석으로 포착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슈르만 장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작업 품질뿐 아니라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상징이 되는 보석을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엠마 왕비 구상의 백미는 새로 획득한 보석이 아닌 가문의 보물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티아라에 사용될 에메랄드들은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에메랄드들은 18세기에 스타트호우더 빌럼 5세의 배우자였던 프로이센의 빌헬미나의 지참금의 일부로 네덜란드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걸작은 처음부터 왕조의 유전 코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창조 행위가 아니라 재탄생의 행위였고, 옛 체제를 보았던 오래된 보석들이 새로운 시대의 군주 머리 위에 놓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권력 승계의 시연이었습니다. 슈르만 보석상에게 주어진 기술적 요구사항은 복잡하고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티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를 포함하는 완전한 파르레, 즉 보석 세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은 기념비적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연해야 했습니다. 엠마 왕비는 티아라가 변형 가능하도록, 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에메랄드를 사용하여 착용하거나 에메랄드 대신 진주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다이아몬드만으로 구성된 더 간결한 형태로 착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당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치는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설이 될 걸작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도회와 여왕들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이 보석 그 자체에 집중해 봅시다. 벨벳 쿠션 위에 놓여있는 이 티아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져보기도 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차가우면서도 귀족적인 광채입니다. 손에 들면 귀금속의 무게를 넘어선 그 자체로 역사의 무게가 느껴질 것입니다. 티아라의 틀은 견고한 고리가 아니라 백금으로 만든 섬세하고 거의 공기 같은 구조입니다. 백금은 세기 전환기의 보석상들이 그 견고함과 투명성 때문에 사랑했던 금속으로 보석들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혼란스럽게 쌓아 올린 보석 더미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건축적 심포니입니다. 티아라에 받침되는 경쾌한 로코코와 엄격한 고전주의를 모두 오마주하는 스타일로 제작된 우아한 다이아몬드 소용돌이와 화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구식 커팅 다이아몬드들은 각각 수작업으로 연마되어 단순한 배경이 아닌 복잡하고 반짝이는 거미줄을 형성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포착하여 얼음 불꽃의 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강은 에메랄드라는 주 보물을 위한 테두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빛의 바다입니다. 바로 중앙 보석들의 깊이와 색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에메랄드들이 있습니다. 티아라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가장 큰 에메랄드들은 왕관 보석에서는 드문 캐보션 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눈부신 광채를 뽐내려 하지 않는 부드럽고 윤이 나는 돔 형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보는 이가 보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의 삶, 즉 전문가들에게는 완벽한 순수함보다 더 귀한 천연 내포물들의 유명한 자르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반짝이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깊고 벨벳 같으며 풍부한 녹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설적인 남미 기원을 알려줍니다. 마치 고대 열대림에 얼어붙은 물방울 같습니다. 하지만 티아라의 가장 큰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석 세공 기술의 걸작이자 슈르만 가문 엔지니어들의 천재적인 창조물입니다. 각 중앙 에메랄드는 복잡한 숨겨진 나사와 클램프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열쇠를 사용하면 제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확한 딸깍 소리가 들리고 생생한 녹색 보석 대신 크고 완벽하게 둥근 진주를 위한 고정 장치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형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의 특징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위엄있고 기념비적인 모습에서 부드럽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진주까지 제거하고 다이아몬드 프레임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티아라는 더욱 간결하고 그래픽적이며 마치 유리창에 서리가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원래의 디자인 의도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왕은 어떤 행사, 어떤 의상, 심지어 어떤 정치적 맥락에도 장신구를 조화시킬 수 있었고, 마치 표정을 바꾸듯이 변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는 의미로 가득합니다. 곡선은 파도를 연상시키며 네덜란드의 해상력을 상징하거나, 덩굴 식물의 싹을 연상시켜 영원한 생명과 왕조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에메랄드의 녹색은 희망과 번영의 색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는 공학적 사고가 예술적 의도에 봉사하고 모든 보석과 모든 금속 곡선이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티아라의 첫 등장은 소박한 가족 만찬이나 조용한 궁정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연출된 사건이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외국 대표단을 위해 마련된 첫 공식 연회 중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젊은 여왕 빌헬미나를 주시하며 어린 소녀에게서 미래의 강력한 군주의 특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징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무도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왕이 들어서자 홀에는 미미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빌헬미나는 젊었고 진지했으며 자신의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했지만 엄격했고 과도한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그녀의 주된 장신구는 폭탄이 터진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마치 얼음과 봄의 녹음으로 짜인 듯한 티아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슈르만 걸작이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그 모습은 눈부셨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빛이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에 반사되어 에메랄드의 깊은 시면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린 여왕의 머리 위에서 티아라는 거추장스럽거나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지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선언문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국가의 번영과 확고부동함을, 에메랄드의 깊고 자신감 넘치는 녹색은 희망과 미래, 삶과 왕조의 영원한 갱신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 장신구는 그녀의 모습의 마지막 악센트가 되어 어린 상속녀를 전 세계의 눈에 완전한 권력을 지닌 여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석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상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들은 열광적인 묘사로 넘쳐났고 티아라를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왕관이자 위대한 해상 강국의 통치자에게 합당한 면류관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외국의 대사들은 본국으로 보낸 암호 전문에서 장신구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효과까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강하며 그들의 군주국은 안정적이고 그들의 보물고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수백 명의 감탄과 질투 어린 시선이 쏟아지는 바로 그날 밤 숨막히는 변모의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플래티넘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장신구는 더 이상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받고 역사적인 사건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이윽고 전설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날부터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는 빌헬미나 여왕의 단순한 장신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자의식의 일부가 되었고 오라녜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증표가 되었으며 이제 그 역사는 차갑고도 영원한 그 광채 아래에서 새롭게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빌헬미나 여왕의 길고도 의미심장한 통치가 끝난 후에도 티아라는 어두운 보관소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운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뒤를 이은 율리아나 여왕의 후원 아래 오라녜 가문의 가장 중요한 보석들을 대대로 물려줄 특별한 가문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 현명한 조치는 왕실 장신구가 군주의 개인 소유물이 아닌 왕조의 영원한 유산으로 계승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에메랄드 티아라는 새로운,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명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율리아나 여왕의 4명의 공주들, 즉 새로운 세대의 왕녀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문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모든 공주가 이 티아라를 착용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은 이 티아라와 아주 특별하고도 사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여왕이 될 베아트릭스 공주의 여동생 마르가리트 공주였습니다. 왕위 계승의 직계 후계자가 아니었던 마르가리트는 군주의 장신구 선택을 좌우하는 엄격한 의전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 에메랄드 왕관을 택했습니다. 그녀에게 티아라는 단순한 공식 의상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하며 빛나는 부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티아라와 그녀의 길고도 다정한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4월 멕시코 국빈 방문 당시 젊은 마르가리트 공주는 이 티아라를 착용하고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하고 독창적인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배경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유럽 왕실 보석의 위용을 말입니다. 깊고 푸른 에메랄드는 멕시코의 풍요로운 자연과 예술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마치 새로운 색채를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자매인 이레네 공주와 나란히 선 마르가리트 공주는 젊고 현대적이며 세상에 열린 군주국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수년 뒤 1967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피터르 반 볼렌호번과의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열린 어느 공식 연회에서 마르가리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장 아끼는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단지 왕가의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신부였죠.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놓인 에메랄드 다이아뎀은 더 이상 국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을 축복하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는 듯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났고 그녀의 위대한 사랑의 시작을 침묵하는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애착은 그녀의 일생을 관통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어느덧 존경받는 안주인이자 할머니가 된 마르가리트 공주는 뉴욕에서 열린 그 특별한 무도회처럼 가장 중요한 행사들에서 여전히 이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우아함으로 그것을 착용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풋풋한 젊음의 희망 대신 지혜와 차분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티아라는 마치 그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듯 첫 사격의 데뷔를 알리는 상징에서 전통을 수호하는 면류관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는 마르가리트 공주의 이미지에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그녀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왕 막시마를 비롯한 다른 왕족들도 이 티아라를 착용하고 수많은 연회에서 눈부시게 빛났지만 이 보석이 그 누구와도 이토록 길고도 일관된 역사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스타일의 아이콘인 마르가리트 공주의 손에서 티아라는 단순한 공식적인 위상을 넘어 따뜻하고 인간적인 영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의 보물이 단순히 무도회와 화려한 초상화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착각일 것입니다. 위대한 보석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 그림자를 드리우기 마련이고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눈부신 광채는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오란의 가문 역사상 가장 극적인 페이지들까지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어두운 페이지는 1940년 5월에 쓰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빌헬미나 여왕은 끔찍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점령군의 꼭두각시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망명하여 저항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혼란과 공포 속에서 왕실 보물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마치 실제 스릴러처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문서로도 증명되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임박한 전투의 포성이 울리는 가운데 서둘러 에메랄드 보석 세트가 포함된 가장 상징적인 보물들은 평범하고 익명으로 보이는 상자에 담겨 왕실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비밀리에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권력의 상징으로 탄생한 보석 예술의 걸작이 벨벳 쿠션 위가 아닌 목숨을 구하려는 난민처럼 투박한 포장재에 담겨 라만슈 해협을 건너는 모습을 말입니다. 전쟁 기간 내내 티아라는 망명 생활을 보내며 굴복하지 않는 나라와 귀환의 희망을 상징하는 말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유명한 보석들과는 달리 에메랄드 티아라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설이나 저주 혹은 절도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티아라의 비밀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더욱 섬세하고 더욱 인간적인 것이죠. 그것은 보석 자체보다는 그 보석을 착용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왕실 가족에게 공개적인 스캔들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중심에는 바로 마르가리트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남편과의 격렬한 파경은 왕실에 대한 거센 비난으로 이어졌고 이는 네덜란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문의 티아라를 착용한 공주의 이미지는 새로운 극적인 깊이를 얻게 됩니다. 일치, 계승, 그리고 왕조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이 장신구는 그 시기에 개인적인 비극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왕조를 극도로 난처하게 만든 한 여성의 머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티아라는 무감각한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보석들은 스포트라이트의 빛뿐만 아니라 가족 불화의 그림자까지 반사하며 공식적인 역사뿐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과 상처의 쓰디쓴 맛까지 흡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물의 어두운 면은 신비로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혹한 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 국가적 규모의 공포를 목격했으며 왕실이라는 완벽한 외관 뒤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갈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들은 티아라의 위대함을 훼손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정성을 더하여 티아라를 이상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역사에 살아있는 참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왕실 보석의 각 시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시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48년 빌헬미나 여왕의 통치 종말은 티아라 역사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역사 자체에서도 지각 변동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거의 60년간 왕좌에 앉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견뎌낸 빌헬미나는 딸 율리안에게 왕관을 물려주었습니다. 왕관과 함께 에메랄드 보석 세트를 포함한 모든 상징적인 권위의 상징물도 넘겨져야 했습니다. 이 순간 이 걸작의 운명은 새로운 여왕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기에 마치 신랏 같은 위태로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율리아나 여왕은 당시로서는 거의 전례 없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티아라의 위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고 전통적인 상속 방식에 따르면 그녀가 서거한 후 위대한 보물들은 딸들 사이에서 나뉘어질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는 팔려서 왕실로부터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율리아나는 특별한 가족 기금인 오란예 나사우 가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에는 에메랄드 티아라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신구들이 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경매장에 떠들썩함이나 카메라 플래시 없이 조용하고도 극적인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율리아나는 단독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티아라를 자신의 개인적인 보물에서 왕조의 불가분의 유산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순간의 감정적인 분위기는 이별의 슬픔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티아라가 한 사람, 한 군주에게 속했던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이 장신구는 네덜란드 군주제 자체의 이념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그림자 속의 삶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티아라는 더 이상 통치하는 여왕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왕실의 모든 성인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컬렉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욱 드물어졌지만 그만큼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국빈 만찬에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가장 성대한 행사를 위해 선택되는 특별하고 상징적인 보석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잠잠한 시기는 망각이 아니라 보물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세대 공주들의 손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1세기 초 왕실 보석의 세계는 진정한 혁명을 겪었고 그 동력은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블로그, 포럼,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소수의 애호가들을 수백만 명의 전 세계적인 대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장신구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즉시 확산되고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되고 분석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디지털 빛으로 가득 찬 무대에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도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그 귀환은 실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촉매제는 네덜란드 왕실의 새롭고도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은 여인 막시마 여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흠잡을 데 없는 취향과 과감한 의상 및 장신구 선택으로 그녀는 모든 대외 활동을 세계적인 패션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주 신분이었고 이후 왕비가 된 막시마가 가문 재단의 상징적인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비 막시마가 에메랄드 보석 세트의 완전한 형태로 등장한 국빈 행사는 그야말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왕비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을 착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유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해석 속에서 티아라는 박물관 전시품이나 무거운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이미지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빌헬미나 여왕이나 슈르만 가문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걸작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재해석이 일어났습니다. 빌헬미나 여왕에게 티아라가 주로 권력의 왕관이었다면, 마르가리트 공주에게는 개인적인 부적이었다면 막시마 여왕에게는 최고의 스타일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100년 묵은 보석도 21세기에 완벽하게 현대적이고 조화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티아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왕조의 상징에서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전 세계 무대로의 이러한 승리적인 귀환은 티아라의 가치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단순히 보석의 캐럿이나 역사적 출처, 제작자의 이름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값비싼 자산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애호가들의 인정을 받아 얻은 세계적인 명성과 상징적인 장신구로서의 지위였습니다. 티아라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를 넘어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왕실 보석들의 전당에 그 합당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 전쟁,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의 번쩍임을 견뎌낸 이 걸작은 오늘날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동시에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는 오란예 나사우 가문재단의 영구적이고 불가침적인 소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티아라가 공공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보관되지도 않고 경매에서 팔리거나 직접적인 왕조 계승선을 넘어 유언으로 상속될 수 있는 개인 소유물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변덕과 상속인들의 기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네덜란드 왕관에 영원히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그 티아라의 현재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은 역사적 유물이자 국가적 기억에 살아 숨쉬는 유형적 증거이자 매개체입니다. 막시마 왕비나 베아트릭스 공주 또는 왕실의 다른 여인이 이 티아라를 착용할 때 그들은 소유주의 역할이 아닌 잠시 역사를 보관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자국 역사의 한 조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군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굳건한 연결고리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보물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정확한 액수를 유로나 달러로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무의미합니다. 티아라 자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에 결코 공개 시장에 나올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문학적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백금, 그리고 고풍스러운 커팅으로 완벽함을 자랑하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무엇보다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콜롬비아산 대형 에메랄드입니다. 이 에메랄드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슐만 공방의 천재적인 예술혼과 유구한 명성이 담긴 예술적 가치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이 보물의 진정한 가치, 즉 전체 가치의 99%를 차지하는 부분은 물질적 세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 이력, 즉 고유한 역사적 계보입니다. 각각의 면면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 빌헬미나 왕비를 위해 섭정 엠마 왕비가 특별히 주문한 탄생 비화, 나치에 점령당한 네덜란드로부터의 극적인 탈출과 조국으로의 귀환, 마르가리타 공주의 머리 위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막시마 왕비를 통해 다시금 세계적 명성의 정점을 찍은 새로운 장까지,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히 전기의 한 줄이 아니라 이 보석의 가상 가격에 수많은 영을 더하는 승수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오늘날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는 한 가족의 소유물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문화유산이자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역사를 보존하며 시간의 실타래가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묵묵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은 얼핏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메랄드 다이아뎀에 찬란한 빛 아래 춤추던 마르가리타 공주를 보며 과연 우리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정교한 장신구였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였을까요? 이제 19세기 엠마 왕비의 원대한 구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한 지금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네덜란드 에메랄드 티아라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역사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면면과 깊고 푸른빛 속에는 역사 그 자체가 고스란히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린 딸의 왕위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섭정 왕비의 드높은 야망을 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망명 시기에 국민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품었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의 모습에서는 신부의 조용한 개인적 행복과 전통을 수호하는 현명한 품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시마 왕비의 머리 위에서 세계적인 스타일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장신구 역사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보석은 언제나 인간의 열정, 야망, 사랑, 그리고 상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말없이 침묵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금속과 보석으로 새겨진 살아있는 연대기인 셈입니다.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권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은밀한 대화의 말없는 목격자가 되며 역사적 결정에 침묵하는 참여자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걸작의 진정한 가치가 에메랄드의 캐럿수나 백금의 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티아라와 맺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에 의해 창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빌헬미나, 율리아나, 마르가리타, 그리고 막시마 왕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티아라는 그저 완벽하지만 차갑고 영혼 없는 장신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선택, 그들의 눈물과 미소가 티아라의 온기와 의미를 불어넣어 단순한 보물을 살아있는 전설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에메랄드 티아라를 예스 기록 사진에서나 왕실 행사의 보도 화면에서 보게 된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운명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세대는 서로 교체되고 소유주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며 시대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 남습니다. 하지만 티아라 심장부에 담긴 푸른 불꽃은 기억의 영원한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며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걸작은 인간이 만들지만 그것을 불멸로 만드는 것은 위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요.